그런데 일본 경제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 이제는 30년이 됐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요.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 경제가 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경제와 관련한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얼핏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이 제목이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책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기억력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전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예. 말려드립니다. 이 예전에 소개해 드린 책은요. 일본의 뭐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이 각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체되고 변화되지 않아서 이 일본이 좀 선진국이 아니어지고 있다. 아니게 되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진단하는 한국 사람의 책이었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단 일본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책이라서 일본의 경제가 왜 약한 체질로 지금처럼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쓴 경제학 서적이에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책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스탠포드대 개공 교수를 지냈던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한 날입니다. 굉장히 일본 국민들이 받기에는 좀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닌데요. 원래 일본 사람이 그 쓴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수는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쓴소리를 했는지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이 뭐 과거에는 이거 과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우리보다 20년 앞서간다는 네. 얘기를 뭐 통설로 얘기하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도 우리가 더 높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일본 경제가 이렇게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최근 들어서 워낙 약세 때문에 네. 일본에 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엔저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가서 사겠다 뭐 이러면서 가시잖아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요. 예. 막상 가면 살 게 없다는 거죠. 왜요? 기껏 가셔가지고 돈키호테 같은 데서 과자 사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짱구 그려진 과자 이런 거 사 오시고요. 옛날에 밥솥 싸우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일본 거리도 뭐 모처럼 갔는데 뭐 똑같아서 달라진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이게 1990년대 일본을 기억하시는 분은요. 일본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이 그 세계 경제대국 2위, 그 미국 다음에 그 경제대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일본이 선진국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한번 일본 가면 뭐 워크맨, CD 플레이어, 뭐 전자제품 사느라고 거기 아키하바라 같은 그 상가는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엄청 사오곤 했는데 그때 그 언론 보도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게 네. 그거였어요. 불법 복제한 맞아요. CD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그때는 이제 문화 개방하지 않았을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몰래 갖고 들어오다가 한 가방 막 가방도 쏟아놓고 막 이렇게 하던 맞아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전자제품에서 사람들이 좀 갖고 싶어하는 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정도? 그 정도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 물가가 저렴해서 뭐 놀러 가긴 좋은데 막상 무언가 물건을 사오려고 하면 이 면세점에서 뭐 바나나빵이나 그 병아리 과자 이런 것만 사오시지 별로 살만한 게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을 요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의 매력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일본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일본 경제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 책에서는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빅맥 지수를 비교하는데요. 네. 빅맥 지수는 그 세계 각국에서 맥도날드의 빅맥을 얼마에 파는가를 비교하는 그 경제 지표예요. 네. 이 상대적 수치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빅맥 지수는요. 미국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이 빅맥이 한 3.55달러인 반면에 네. 한국은 4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더 비싸네요. 네, 또. 한국에 비해서도 약해서 한국과 비교하면 88%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우린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문제인데 일본은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아베노믹스가 그 동안에 맞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 그 신문사 윤정기 동원해가지고 돈 찍어내겠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도 이렇게 된 거는 한마디로 아베노믹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베노믹스로 엔화를 막 찍어내서 일본이
엔화 약세가 되게 스스로 유도한 거거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이 이득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가령 예전에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물건이다라고 네. 한다면 예전에 뭐 100엔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엔화가 그만큼 싸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싸진 거잖아요. 10달러를 이전에 줘야 비해서. 사는 물건인데 7달러만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일본 물건을 저렴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많이 사게 되거든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이 팔리니까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출 기업 가치가 오르니까 또 엔화 약세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기대, 그다음에 대중들의 기대 이런 거에 부응해서 표를 얻느라고 네. 아베노믹스로 엔화를 찍어서 뿌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뿌리면 뭐 그렇게 가지고 많이 수출하면 좋긴 좋은데 네. 그러면 약세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든 뭐든 노동자 임금도 올라간다면 그렇죠. 같이 따라 올라가면 같이 따라 되죠. 올라가면 원래 이제 그 경제는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임금이 그대로인 거예요. 예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이렇게 받아버리면 네. 근데 그 같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같이 100만 원이면 옛날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수입 상품이 뭐 이정 그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70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월급을 100만 원을 받지만 사실은 70만 원을 받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명목 임금은 그대로인데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세계적인 구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일본 안에서만 있으면 자신의 월급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는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수에서는 100엔짜리 물건은 여전히 100엔이니까. 네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닌 게요. 기업들은 수출은 잘 되지만 원자재는 또 비싸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소비자 물가에 전담시켜요. 이게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노동자들의 구매력이요.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내수에서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조금씩 더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매력 지수만 비교하면요. 네.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한 건데. 네. 근데 일본 정치권은 이거 좀 극복하려고 노력 안 합니까? 이게요. 그 노구치 교수의 진단이 네. 그 두 가지인데 일본 경제가 어려워진 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혁신의 부족과 바로 이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가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상황들을 좀 국민들한테 공유하면서 우리가 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해도 모자란 판에 네. 수치를 속이면서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넘어가기 바빴다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GDP를 봐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주로 총액으로 GDP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최근 20, 30년 사이에 일본 여성들의 경제 진출이 늘었거든요. 예.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비정규직은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급여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1인당 수입은 오히려 준 것인데도 이 총액으로 보자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으니까 총액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렇죠. 경제 규모는 커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총액으로 GDP를 보면은 GDP가 성장하고 있구나, 괜찮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뭐 경제 괜찮지 않니? 라는 식으로 괜찮은 것처럼 이제 선전을 하고 그런 기조를 밀어붙인 거죠. 눈속임을 했다. 네. 일본 국민들이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보통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네네. 그러면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구치 교수가 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치의 문제와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혁신의 부족인데요. 이 혁신의 부족이 이 생산성, 말씀하신 생산성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런 현상도 극복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이 생산해서 그걸 또 팔면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진짜 문제는 일본의 기술 혁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 쪽에서 혁신이 정말 부족한데요. 네. 엔화 약세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이 어느 정도 나다 보니까
괜찮네? 돈이 좀 벌리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요. R&D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좀 뼈를 깎아가는 혁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그냥 뭐 팔던 거나 잘 팔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그 안주해버린 거거든요. 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대학 역시 기술이나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디지털화는 진짜 약하잖아요. 그치, 가서 프로그래머들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관공서도 팩스를 쓰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팩스로 주고받는 거 우리 앱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공항 네. 그 끝나고서 뭔가 그 표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프린터로 다 찍고 있더라고요. 저걸 왜 프린터로 찍지? 그냥 이메일 같은 걸 보내면 안 되나 했는데 탁탁탁탁 찍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찍어서 저를 자원 낭비 아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사실 일본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그걸 신뢰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네, 해석을 하면 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내 손에 들어와야 네. 이걸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이제 이런 혁신이 정말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한국은 그런데 그러니까 노구치 교수의 이야기예요. 한국은 IMF를 거치면서 이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구조 조정도 하고 그러다가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니까 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목을 메고 열심히 추구를 했다. 그래서 일본을 앞질러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은 기술 개발에 힘썼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는 일본보다 지금은 더 앞서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또 진단할 수 있겠는데 네. 또 우리 내부에서 바라보는 우린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경제도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책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게 뭐 일본 야 망해간다라고 하면서 좋아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생산성을 비교하면서요. 애플, 삼성, 토요타 이 임직원 부가가치를 비교해요. 네. 그럼 애플은 임원 1인당 99.2만 달러 정도의 생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은 25.1만 달러고요. 오, 이렇게 차이 많이 나요. 네. 토요타는 12.3만 달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얘기니까 토요타와 애플을 비교하면서 생산성 차이가 이렇게 되면 거의 한 8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게다가 이제 심지어 한국의 삼성도 토요타보다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 입장에서 따져보면 삼성과 애플이 지금 99.2만 달러와 25.1만 달러니까 여기도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도 일본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거지 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는 그렇게 앞서가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생산성은 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생산성이 결과적으로는 기술을 혁신하고 돈을 많이 벌면 R&D로 가고 대학도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 대학의 경쟁력과 혁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좀 더 그 목을 매는 그런 정책을 그쵸. 자꾸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가게 된 이유를 이 책에서 이제 진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과연 지금도 우리한테 그대로 작동하는가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달리기에 대해 출전했는데 우리는 5등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10등이구나 네. 하고 만족하고 5등에서 만족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1등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더욱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좀 더 매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10등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면 안 되나? 안 가야 되는 건가? 갑자기 그걸... 일본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시죠. 이게 경제학자, 특히 교수의 책답게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요. 네. 그래도 이게 대중서거든요. 핵심만은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중서니까 그렇게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을 보면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비교가 되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한국 경제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타산지석 삼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좀 거시적인 전망을 하시겠다, 좀 거시적으로 보시겠다 싶으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유용하게 비교돼서 눈에 들어오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주경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김범수, 박정현의 하얀 겨울 듣고 2부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